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재 원장님 또 저와 저희 그 세움을 또 멋있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중간에서 코디네이트 해주신 분이 100명 넘게 또 신청하셨다고 해서 엄청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세움은 그 범죄자의 자녀를 만을 지원하는 단체예요. 지원이라 표현은 좀 그렇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죄의 문제로 너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동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을 가해자의 자녀냐 또는 피해자의 자녀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면서 과연 이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사회의 그 관점은 뭘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러저러한 책을 찾다 보니 그 다 아시는 것처럼 하워드 제어가 쓴 법적 정의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많은 그 기본적인 그 관점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다 보니 또 이재원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저희가 그 4일 동안, 5일 동안 그 교육도 들었습니다. 세움 초기 2015년에 세움이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철학이나 관점을 볼 때 제시 만드는데 많은 큰 도움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준비한 PP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는 우리가 수용자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수용자 자녀가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수용자 자녀를 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관점은 어떤지 그리고 세움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또 사회적인 변화를 갖고 왔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선실 연구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써놔 주시고 나중에 질의응답으로 같이 더 논의를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움을 2015년에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많은 인터뷰나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동 영역에서 한 10년 동안 쭉 일을 했어요. 제가 주로 만났던 친구들은 어떤 가정 환경의 결핍으로 인해서 적절한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 사회에서 쉽게 말하는 결성가정 아니면 빈곤아동, 결식아동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빈곤의 문제라는 게 되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아이들은 빈곤하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쉽게 빈곤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회적 결핍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또 그 빈곤이라는 문제가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에 휘말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한 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그 한 여자아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자 가정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사실 배운 거는 없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대표님, 네, 혹시 지금 화면 공유하신 건가요? 네. 아직 화면 공유가 안 돼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대표님 목소리가 아까 테스트할 때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네. 예, 혹시 크게 볼륨 조 얘기할게요. 예, 볼륨 조정이 어려우시면 조금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네, 먼저 해주시죠. 네. 공유됐죠? 네, 됐습니다. 목소리도 공유됐고, 좋습니다. 네, 목소리 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트럭에 야채를 싣고 그 시장 어귀에서 야채 장수를 하셨는데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서 그 자리를 조망하게 됐죠. 교통사고는 크게 난 거는 아니었지만 이 아버지는 이제 교통사고에 뺑소니에 그리고 사실은 무면허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현장 구속이 됐는데 실은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합의할 정도의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됐죠. 이제 그럴 때 되게 사회적인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면 그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에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맡긴 거예요. 근데 잠깐 교도소 갔다 올 동안에 얘를 좀 봐달라고 맡겼는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그 아저씨에게 성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일했던 그 쉼터로 오게 됐어요. 이 아이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는 잘못한 게 없지만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쉼터에 온 아이들을 또 살펴보니 아버지가 외국 가 있어요. 또는 엄마가 아파서 뭐 지방에서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또는 뭐 아빠가 일하러 지방에 갔어요.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도소에 가고 남겨진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지만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 사회에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수용자 자녀만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15년에 세움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세움은 그 원래 성경에서 말씀을 따왔는데 뭐 사회복지적으로 보면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당당하게 세운다. 그리고 인파워를 해준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수용자 자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칠드런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범죄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숨겨진 피해자 또는 제가 만났던 아이처럼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받는 제2의 피해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헌법을 보면 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연좌제 금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커다란 사회적인 범죄가 났을 때 그 싸잡아서 그 죄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아이들까지 다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연좌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 자녀, 수용자 가족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아동복지법에 보면 모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있지만 수용자 자녀에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또는 보건복지부의 그 어떠한 그
지원에도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 수용자 자녀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는 모든 아동은 무차별, 그러니까 차별 없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용자 자녀의 그런 수용자 자녀가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의 이제 빈곤하다고 하는 수급자의 수급 가정보다 부모의 범죄를 산 사람이 교도소에 가고 남겨진 가족들은 일반 가족들보다 수급 비율이 5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가족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봤 장면들,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이 6.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트라우마죠.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의 사례 중에도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이 무조건 들어와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를 체포해 가는 장면들, 체포해 간 사례도 있고요. 그때 거기 남겨진 아이들은 거의 이제 뭐 하루 종일 울고, 그다음에 그 장면이 되게 두렵고, 그리고 어떤 또 아이는 그 부모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중상해를 입히고 이제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보고 경찰은 그냥 그 범인만 잡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목격한 아이들. 근데 외국의 경우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에, 그러니까 범인이라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동이 있으면 그 네덜란드인가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아이를 가능하면 그 범죄 장면,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포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거티브한 연구이긴 한데 이러한 어떤 그 환경적인 결핍 때문에 수용자 자녀를 제대로 지원하거나 성장시키지 못할 때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32%가 일반 아동보다 많다. 이런 좀 네거티브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숨겨져 있는 아이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수용자 자녀라고 하는 부모의 범죄 사실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그 고위험군 아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연구 결과는 일반 우리나라의 빈곤한 가족보다 5배가 더 가난하다. 그리고 수용자 자녀는 3명 중에 1명은 조부모나 친척이나 그다음에 뭐 가정 위탁 또는 아동 보육원에 맡겨지면서 일반 그 이혼 가정보다 가정 해체율이 5배가 더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둘러싸여 있는 면회 환경은 거리나 또는 뭐 경비, 또 건강, 또 교통의 불편, 또 가정 불화 이런 것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면회하지 않는, 면회 경험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62.8%에 해당을 합니다. 제가 저희 세움을 시작했을 때 2015년 한 8년 전이죠. 그때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통계조차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이걸 시작하면서 당연히 수용자 자녀가 얼마큼 있을 거다라는 통계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지부에도 알아보고 통계청에도 들어가 보고 법무부에도 문의를 해도 수용자 자녀가 몇 명인지조차도 통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세움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했어요.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세움이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국가 통계를 만들었어요. 전수 조사를. 그래도 또 법무부의 그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전수조사를 해서 자녀가 있느냐, 몇 명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녀는 지금 뭐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면 결혼했냐, 별거했냐, 이혼했냐, 뭐 이런 것들, 가정 환경, 그다음에 자녀랑 연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는 연간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는 한 54,000명 정도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누군가는 교도소에 들어갔고 누군가는 교도소로 또 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54,000명 정도의 수용자 자녀가 있고 이 숫자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25.4%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고 그리고 평균 수용자 자녀 수는 1.52명이고요. 그다음에 수용된 사람들은 남자가 90%, 여자가 9.6%.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9.6%였는데 최근에 보면 여자 수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어떤 범죄의 그 범죄의 성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남겨진 수용자 자녀는 누가 양육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머니 양육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친족 위탁은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범죄하기 전에도 한부모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할머니, 아버지랑 자녀랑 살고 있는 부자 가정이 범죄를 해서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끼리 미성년 자녀끼리만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위탁은 이제 보육원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제가 그 세움을 처음 시작할 때 수용자 자녀에 대한 그 자료나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2015년 에는. 그래서 이제 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글링을 인터넷 서치를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발견한 책이 이 가해자 가족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가해자 가족은 일본의 그 스즈키 노부모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스즈키 노부모토는 NHK의 보도국장이에요. NHK TV에. 근데 이분이 그 우리나라 이제 추적 60분 같은 게 NHK에 클로즈업 현대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 가해자 가족을 이렇게 쭉 다룬 거예요. 주로는 일본의 이제 뭐 그 지하철 뭐 독극물 뭐 살인, 연쇄살인, 굵직굵직한 그런 사회적인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남겨져 있는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가족을 인터뷰한 내용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일본도 우리나라와 되게 또 유사한 어떤 그 가족 문화가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되게 피해 입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문화가 많이 있어서 이제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가족이 나와서 대신 사죄를 하면서 활복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끔 뉴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에게 그 사회적 비난이 되게 많은 이제 그런 사례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 책 뒤에는 영국, 그다음에 호주, 미국, 일본 가해자 가족을 돕는 NGO 단체를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많은 그 도움을 받았고 또 그 NGO 단체들을 쭉 찾아보면서 이렇게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해외 NGO가 있다는 게 이제 저에겐 되게 많은 그 위로가 됐고 힘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세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권의 책이 엄청 많은 저에게 도움을 줬고 그리고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수용자 자녀 어떻게 만났냐?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아이를 도울 때는 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뭐 수급자 가족을 돕겠다, 결식아동을 돕겠다, 아니면은 뭐 교육청에 가서 뭐 집은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 추천해 달라 이러면은 그게 다 되잖아요. 근데 수용자 자녀는 그 동안에는 통계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아이를 만났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때도 이제 인터넷 서치를 엄청 했어요. 인터넷 서치를 해서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교도소에서 불우 수용자 가족을 도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에 나온 교도소에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세움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도소에 전화를 했는데 두 교도소는 다 거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교도소의 어떤 교도관님이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이 일은 너무 필요한 일이다. 당신이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군산교도소의 당시, 지금은 이제 정년하셨는데 이만호 계장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계장님이 그 제가 전화를 했으니 서로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움이라는 단체가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 서치하면 나오는 단체도 아니지만 이분은 그냥 저를 믿고 그 수용자들한테 우리 단체를 설명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가 자기 자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자가 직접 아이를 추천을 해야만, 또 개인정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이만호 계장님을 통해서 세움이 처음으로 10명의 그 수용자로부터 수용자 자녀를 추천받게 되었어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한 권의 책, 한 명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저는 이제 세움을 이렇게 8년간 하면서 뭐 비난도 받은 일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꾸는 거는 어떤 큰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구나. 사실은 이 가해자 가족이라는 책을 번역한 썸앤썸이라는 출판사의 사장님도 제가 이 책을 그분이 번역했기 때문에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출판해서 60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60권이.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거 인제 막 100 권씩 구입을 하고 인제 이러면서 쪼끔 알려졌는데, 그전까지는 이거를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60 권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거를 서맨섬에 있는 그 사장님이 번역을 안 했다면 사실 제가 이 책을 만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세움에 대한 일을 하고 하면서 정말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작은 발걸음이 이제 커다란 변화를 또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여기 이제 그 회복적 정의를 듣는 분들도 그렇고 하는 일이 되게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해자 가족, 수용자 자녀와 수용자 자녀를 또 만나다 보니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양육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되게 정서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이 돼야 아이들 잘 케어할 수 있는 건데, 수용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많고, 그리고 한 사람이 교도소에 감으로 인해서 밖에 남겨져 있는 가족은 뭐 재판 준비해야죠. 피해자와 합의해야죠. 또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 집을 쫓겨나서 이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비난이 있죠. 뭐 가족에게 또 돈을 빌렸으면은 뭐 이혼하라고 막 종용을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옥바라지도 해야 되죠. 이러다 보면 아동은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육자가 좀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힘을 가지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인가 그 드라마 제목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다 본 거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봤는데 되게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면 가족의 문제를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이 지금 뭐 부인의 상황이 어떤지, 남편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어떤지, 또는 자녀들이 어떤지 그걸 다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가족인데 너가 왜 몰랐냐 이런 비난을 하죠. 그리고 또 가족이면 니네 아빠가 막 경제적으로 사기를 쳤다 하면 너 이제 그 돈으로 너도 학교 다니고 먹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실은 오해가 있는데 사실 가족이라고 모든 것은 다 아는 거는 아닌데 그런 연대적인 책임을 우리는 가족에게 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수용자 가족을 만나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스스로도 내가 가족인데 왜 몰랐을까? 나는 뭐 문제 있는 부인이 아니었을까? 어, 내가 진짜 뭐 남편을 사랑했던 건가? 이런 자기 자책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그 엄마들을 만나면 그런 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가 잘못해서 너는 남편이 범죄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가 만났던 그 사례들을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제가 이제 교도소에 저도 2015년에 이제 처음 가봤어요. 저도 그동안 정말 법 없이도 법 없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서도 한번 안 가고 세움을 하기 전까지는 경찰서도 한번 안 가고 산 사람인데 이제 어쨌든 제가 만나는 아이들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도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를 가봤죠. 이제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54개 교도소가 있는데 54개 교도소를 다 다녀보는 게 제 이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한 20개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안양교도소에를 이제 한번 갔었는데 안양교도소는 되게 오래된 교도소고 그다음에 시설도 되게 낙후됐어요. 이제 근데 어떤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한번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간 거거든요. 근데 안양교도소 강당이 엄청 큰데 저는 이제 예배라니까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볼 줄 알았는데 또 외부에서 왔다고 단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단 위에 올라가는데 너무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건 아니까 막 이제 그런 막 떨림이 있고 막 민망해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끝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는데 이제 아멘 하는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는 나는 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예배에 오는 사람은 여러 가지래요. 뭐 간식 주니까 오고 또 예배 오면은 잠잘 수 있으니까 노역에서 안 해도 되니까 오고 이제 그래서 예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그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는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웠고 이게 세상 끝에 어떤 간절함의 예배구나. 저분의 어떤 죄를 져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제 제가 제 스스로가 죄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이 저에게 되게 좀 이렇게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용자 자녀를 만난다고 하면서 내 안에도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이 있구나. 이제 그래서 그냥 죄인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만나야 되는 아이들의 아버지, 내가 만나야 되는 아이들의 어머니로 이제 가야겠다라는 좀 계기가 됐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어떤 무기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어머니는 외아들이에요. 너무 귀하게 키운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이 정말 큰 죄를 졌고 뉴스에 나올 만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너무 충격이 된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너가 나에게 이런 배신을 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도시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죠. 뉴스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뭐 집에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전화를 한다. 뭐 대개 아들이 그랬다면서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그때 그러니까 5학년, 아니 5살, 6살 먹은 손자를 데리고 야밤도주 하셨대요. 그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야밤도주. 밥솥하고 이불 하고 옷까지 챙기고 트럭에 싣고 야밤도주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무서워서 누가 우리를 쫓아와서 해코지 할까 봐 한 4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돌고 돌고 돌아서 도망을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아들하고 딱 인연을 끊고 손자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저희랑 연락이 돼서 제가 그 할머니를 찾아갔죠. 근데 그 할머니는 그 7년 동안 아들하고 전혀 그러니까 직접 아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억울한 얘기, 슬픈 얘기. 이제 그동안 남편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드님 안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펑펑 울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왜 안 보고 싶겠어? 나를 우리 아들에게 데리고 가달라. 그런데 그동안은 당신이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우리 아들한테 데리고 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드님 계시는 교도소에 연락을 했죠. 근데 이제 7년 만에 무기수의 어머니가 면회를 온다니까 교도소에서도 이 면회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졸르고 졸라서 이제 6개월 만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어, 1시간 동안 이제 면회를 할 수 있는 특별 면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내가 뭘 준비를 해가면 되냐 이제 막 물으셔서 제가 뭐 그냥 아드님 좋아하시는 뭐 밥하고 반찬 한 가지 하세요. 제가 과일은 준비할게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그 아드님 계시는 교도소로 갔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들어가시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그 찰밥을 하신 거, 오곡밥을 하셨다고 하면서 나보고도 이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 밥이 그게 식을까 봐 은박지에 싸고 그다음에 그 스트로볼에 넣고 막 이런 거예요. 따끈따끈한 밥이 7년 만에 어머니가 아들을 준비하면서 그 전날 콩을 삶고 팥을 삶고 한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만들어준 7년 만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밥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밥이 아니라 그 어머님의 그동안의 그 회한, 원망, 그다음에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그 용기, 7년 만에 아들을 보러 가는 그 용기. 그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밥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이제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할머니가 그래요. 가만히 계시다가 선생님, 제가
7년 동안 그동안에 이제 이 할머님이 중풍도 맞고 그렇게 쓰러지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7년 동안 내가 안 죽고 살아 있었던 거는 이렇게 남겨진 손자 한 명. 이 손자 한 명을 번듯하게 키우려고 국어를 해서라도 번듯하게 키우려고 내가 안 죽고 살아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 아들을 7년 만에 만나고 오니까 이 아들이 나올 때까지 내가 안 죽고 살아 있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알고 할머니도 알잖아요. 아들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제가 이제 그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는 저는 이제 세우미를 하면서 이제 그 용서가 되게 죄와 용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아들을 용서하는데 7년이 마음으로 용서한 7년이 걸렸고 그다음에 용서의 끝에는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소설에서 봤던 그 노란 손수건을 묶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움이 아이들을 당당하게 세우는 일이 결국은 그 가족 안에서 어, 그 깨어진 신뢰 또는 깨어진 상처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사실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고 이제 지금 그때 만났던 아이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이 할머님의 아들은 지금 이제 7년, 8년 지나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 한 다음 날 가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용서에 대한 거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왜 피해자 자녀 돕냐, 가해자 자녀 돕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여성 수감자들을 지원하는 게 많아요. 한 20%가 넘어요. 근데 여성 수용자들의 이제 특성이 크게 한 뭐 세 가지,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그 뭐 범죄, 그러니까 그 뭐 사기, 온라인 사기나 뭐 이런 거, 뭐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인 이제 여성분이신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가족 내 폭력으로 인해서 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가족 내의 어떤 폭력 또는 가정 내 살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가족도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가정 폭력이 있었고 근데 그날도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부부싸움 중에 정당방위가 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아빠를 살해하게 됐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아이들이 목격을 하고 아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죠. 엄마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빠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아이는 피해자의 자녀인가 동시에 살인자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아빠는 죽었고 엄마는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주 작은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그때도 다행히도 이제 그 아이를 돌봐주는 이제 목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이한테 너가 원한다면 너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보육원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 친구는 아니다. 나는 여기서 엄마를 기다리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목사님 네 분이 교회를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그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이 폭력적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탄원서도 쓰고 또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서 엄마는 3년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매주
엄마를 면회를 갔고 출소할 때도 이제 저희가 그 엄마가 새롭게 조금 더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지원을 해준 경우예요. 그래서 가정 내 폭력으로 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경우는 아이들도 가해자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 피해자의 자녀인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힘들죠. 그리고 여기 또 해석제 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들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사례인데 범죄자 자녀와 같은 학교를 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여기도 이제 지방 소도시였는데 이 엄마가 그 학부모들에게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근데 투자가 잘 안 됐어요.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민형사가 됐고 엄마는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된 거죠.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제 그런데 그 피해를 받은 학부모들이 그, 그 맘카페에다가 이 엄마와 아이들의 신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제 그 학교에서는 다 알아버린 거고 그리고 또 그 엄마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범죄자의 자녀를 내 자녀들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없다. 사실은 가해자 가족 그 일본 책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더 시골에 작은 소도시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실은 그 엄마들은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러한 모든 과정을 봤던 다른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 어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 범죄자의 자녀는 범죄자와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자의 자녀랑 같이 지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여러 선택들을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움에 그 만났던 뭐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수용자 자녀들이 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사회적인 편견인 것 같아요. 이게 앞뒤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어, 그 우리 그 조사를 보면 수용자 자녀를 이웃으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게 13.8%고요. 더더욱이 수용자 자녀를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50%예요. 아마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수용자 자녀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저희 세움을 후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게 정말 좋은 일이니까 후원을 하지만 막상 내 자녀의 친구가 수용자 자녀라면 내가 편견 없이 이 아이를 내 자녀와 친구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매우 솔직한 얘기신 거죠, 솔직하게. 그리고 만약에 내 자녀가 수용자 자녀랑 결혼을 하겠다. 이럴 때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통계상으로도 2명 중에 1명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편견이다. 그래서 세움은 이러한 편견을 하나는 이제 조금씩 줄이는 거. 50%라면 49%로 좀 줄이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 애비한테 뭘 배웠겠어. 아니면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회적인 편견이 되게 클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회적인 편견은 결국은 그대로 우리 수용자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혹시 범죄자의 피가 흐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되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나도 혹시 우리 아빠처럼 되는 건 아닐까? 나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반듯.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하면 네 부모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그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실은 사람은 넘어지면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래서 되게 자기 삶을 엄청 규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이제 되게 마음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 아빠가 나는 범죄자의 자녀인데 막 살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뭐 차라리 사고를 치는 친구는 그나마 좀 난데 너무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너무 짠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인권이 있으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어,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범죄자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뭔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외로워져야 하나. 아빠가 범죄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세움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기사가 나거나 또는 뭐 영상이 나거나 이럴 때 댓글을 보면 엄청난 비난들이 많아요, 댓글에. 어,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자식이 너처럼 사는 건 당연해. 왜 수용자 자녀를 도와야 되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다는데 이제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댓글을 읽고 저희 선생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어, 남들이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죠. 댓글을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죽고 싶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상담 받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이제 상담도 받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사 댓글이 나오면 밑에다가 선풀을 좀 달아주세요. 선풀을 좀 달고 너의 잘못은 아니야. 수용자 자녀 잘못이 없지. 이렇게 좀 선풀. 그래서 우리 선풀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캠페인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아주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런 댓글로 인해서 아이들은 또 상처를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세움이 하는 일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세움은 이제 크게 직접 사업과 이제 간접 사업을 하는데요. 직접 사업은 이제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제 직접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 지금 월 평균 한 200명의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요. 성장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 필요에 의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또는 미성년 자녀만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뭐 아빠가 교도소에 가게 되면서 병든 할머니, 그 다음에 빚을 갚아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생까지 케어를 해야 하는 요즘 이제 영케어러라고 하는데 가족 돌봄 청소년도 저희 세움이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9%가 이제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긴급 지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로 인해서 보통 그 수용자 가족은 한 2번, 3번 이사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를 2-3번 전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사를 하죠. 이사를 하게 되면 뭐 주거에 대한 부분, 뭐 이사 비용, 주거 비용,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공과금이나 또는 그 월세 이런 것들이
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긴급 지원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장서 지원을 하는데 그 이제 상담 지원과 그리고 이제 멘토, 건강한 성인들과의 1대1 멘토, 그리고 또 재학생들의 그 멘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캠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6회 정도 캠프가 진행이 돼요. 권역별로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또 안전하고 또 아주 되게 의미 있는 시간 좀 가질 수 있도록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가족 관계를 이어주는 그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아동이 원할 경우에 이제 가족 관계를 이어주는 일들을 하는데, 그 면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면회를 가는 가족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교도소에 가서 수용자들을 만나고, 우리 이재영 원장님도 하시지만 이제 교육들을 하다 보면 이제 아버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가족들이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알리지를 않은 거죠, 수감 사실을. 근데 제가 만난 아이들은 또 외국의 연구도 그렇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무슨 죄를 져서 왜 갔냐, 이건 나중 일이고, 갑자기 되게 의미 있는, 나에게 되게 중요한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잖아요. 저희 사례 중에 하나는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실종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이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빠의 수감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친구가 그 엄마한테 얘기한 게, 그때 아빠가 그 비 많이 오고 이럴 때 갑자기 없어져서 그러니까 비 피해로 아빠가 죽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죽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갑자기 의미 있는 한 사람이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받는 거는, 혹시 죽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시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절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랑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원하고 아이한테 해가 되지 않는 한은 수감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수감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가능하면 만남을 계속 이어가라. 그게 뭐 인터넷 서신이든 아니면 스마트폰 접견이든 아니면 직접 교도소에 가든 면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도소에 그 면회를 갈 때 이제 그 면회비를 지원해요. 사실 오고 가는 길이 교도소가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면회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육자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양육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여행 출소를 하면 출소한 그 가족과 함께 여행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합니다. 또 양육자 교육은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가족이 한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은 아버지가 15년 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는 되게 이제 당연히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교도소에 갔는데, 어, 아버님도 사실 대학 교육까지 하신 분인데 15년 만에 나오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또 그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마트폰 어떻게,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이제 23살 먹은 딸이 아빠를 지금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또 아버지는 너무 막 아이들한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패밀리 웰리스라고 하는 전문가 선생님이 그 아버님을 따로 만나서 이제 긴 세상과 아이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이런 양육자 교육을 이제 집중 사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자 교육도 이제 출소하신 분 같은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양육자 교육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움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간접 사업은 이제 캠페인 그 인식 개선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그
국가 통계가 없을 때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수용자 자녀의 이제 국가 통계를 만들게 되면서 세움이 했던 작은 발걸음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제 변화들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 특히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한테 권고를 내렸어요. 경찰청장은 그 피해자를 체포 구속할 때에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의 조사를 통해서 경찰도 그 피해자 구속할 때 아동의 인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규정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범인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들이 숙지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대법원장한테는 그 양형을 할 때 아동의 유무를 고려해서 양형을 해라. 그러니까 그 구금형을 선고할 때 예를 들면 엄마 아빠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되게 어리다. 이러면은 한 사람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고 한 사람은 구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라. 사실 그전에는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무조건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 과정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불구속을 더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구속 수사율이 되게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구속이 되면 또 그게 그 형량으로 다시 이제 교도소에 그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동이 되게 어리거나 아동이 질병이 있거나 아동에게 어떤 양육자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형을 해라라고 하는 권고가 내려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는 접견권. 그러니까 모든 아동은 사실은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는데 아동 입장에서 보면 근데 부모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실은 그 접견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의 면회 시간이라는 게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예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년기 아이들은 평일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거를 뭐 선생님한테 우리 아빠 교도소에 있을 때 내가 면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뭔가 어떤 아이들 심지어는 체험학습을 한다고 거짓말로 내놓은 거예요. 평일에. 체험학습 한다고 하고 교도소에 가다가 어디 이제 그런 뭐 절 같은 데나 어떤 명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사진을 찍는 거죠. 여기 다녀왔 거짓말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접견권 보장을 위해서 사실은 그 교도소의 면회 상황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설치해라 이제 이런 권고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엔의 그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저희가 이제 민간 보고서 낼 때 수용자 자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출을 했고 2019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권고가 대한민국에 내려진 권고는 수용자 그 자녀를 위한 대한민국은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아동의 접견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세움에서 이제 민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작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세움이 했던 일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 만났던 한 아이가 아빠가 이제 갑자기 교도소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아빠를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아이가 이제 아빠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아빠도 이제 아이를 만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면회를 가도록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면회라는 시간이
보통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일반 면회 실은 그 철창을 사이에 둔 접견이에요. 15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철창을 사이에 두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어,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5분 동안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 5살 먹은 아이가 이 면회를 가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떤 충격이냐? 아빠가 문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이런 면회를 갔는데 이것 속에서 아이들은 또 한 번의 거절의 경험을. 아빠는 보이는데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빠는 이 아이는 이게 왜 문이 안 열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의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한테 듣고 법무부에 찾아갔죠. 법무부에 찾아가서 교도소 한 곳을 좀 내주시면 저희 세움이 아동 친화적인 가족 접견실을 좀 만들겠다. 그랬더니 이제 법무부에서 여주교도소를 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교도소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만날 때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따뜻하게 손도 잡아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모델링 거에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교도소에 저희가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만들었고 여기에서는 이 테이블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앉아서 아빠가 애를 안아볼 수도 있고 동화책도 읽어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고 2017년에 만들었고요. 또 법무부에서는 저희가 법무부에 이 매뉴얼을 줬어요. 그래서 모든 교도소에 순차적으로 다 만들겠다 하나씩. 그래서 2021년 현재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면회를 할 때는 이 가족 접견실에서 면회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밥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면회할 때는 죄수복을 입는 게 아니라 일반 옷을 입고 면회할 수 있도록 지침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좀 만날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교도소 아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세움이 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움이 이제 그 아이들을 쭉 만나면서 이제 세움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도 됐고 청년이 된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재작년 가을부터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테라피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 치료인데 8명의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서로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들 하면서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면서 그것 자체가 되게 외상후 성장이 되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솔직하게 아이들이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남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이 책 안에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5만 4천 명이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편견, 수용자 자녀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좀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이 아이들이 같이 썼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7월에 이 책을 출판하면서 내부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당사자죠.
수용자 자녀였던 경험을 가진 당사자 자문단으로 지금 1기, 2기, 3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는 자신들의 경험을 쓴 인스타툰, 웹툰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렸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3기가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당사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내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일이 어떻게 사회적인 가치가 있었냐, 라는 부분들은 사회적 임팩트가 있었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심리 정서적인 지원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 사회적 통합, 그러니까 수용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재복용률이 되게 높아요. 25%가 넘는데 세움이 지원했던 가족들의 재복용률은 5.7%니까 훨씬 이제 저희가 사실 아이들을 지원하거나 할 때 범죄를 보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냐 아니야 하지 않냐 이런 아동을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재복용률이 이제 줄어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해요. 위험하지 않냐? 범죄자 그다음에 출소해서 막 여기 찾아오거나 이러지 않냐?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되게 감사한 게, 사람은 사실은 되게 다면적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관계를 처음에 맺었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세움은 그 수용자들과 관계를 처음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내가 죄인이라고 범죄자라고 비난하지만 나를 범죄자로 보지 않고 이유 묻지도 않고 우리 자녀를 지원해 줬던 어떤 단체인 거예요. 어떤 선한 단체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리스크는 없었고, 도리어 출소해서 저희를 찾아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더 살겠노라고 고백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만약에 세움이 지원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비행 청소년들이 많았을 텐데, 세움이 지원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나 청소년 비행이 줄었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게 효과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세움의 활동에 참여해서 생활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더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세움에 참여 후에 사회적 지지가 많이 늘었다.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움은 한 명의 아이가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래서 세움이 이제 하는 방법론은 수용자 자녀가 실존적인 당당함을 회복해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상의 편견이나 차별의 장애물을 넘어서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올라서는 아이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은 우리 이재영 원장님도 이제 출연해 주셨는데, 세움 TV 세움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 TV에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세움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QR을 다 올려놨는데, 지금 여러분 아마 QR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서명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 2024년까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보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걸 이제 유엔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수용자 자녀 아이들, 그리고 Not My Crime, Still My Sentence라고 하는 것은 EU의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EU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용자 단체에서 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인데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은 나의 죄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부모의 형량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아이들이 바로 세움이 만나고 있는 수용자 자녀들이고요. 이 아이들을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셨으니까 되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당신의 아이와 우리의 아이와 다르지 않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위주로 저의 경험을 세움의 경험을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자분들이 수용자 자녀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가족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사회적 편견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세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휴, 참. 보는 내내 되게 마음이 먹먹해서 저만 이런 마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올라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채팅방에는 수용자와 수형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올라왔어요. 혹시 그 부분에 좀 용어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음소거를. 네. 수용자는 이제 우리는 미결은 구치소에, 그러니까 재판 중에, 그러니까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수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뭐 아니면 요양병원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처럼 그냥 수용이 되어 있으면 그 형을 받지 않아도 수용자라고 해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서 미결에서 기결로 가면 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뭐 집행유예 아니면은 뭐 그 몇 년, 5년, 10년 이렇게 받게 되면 형량을 받게 되면 수형자라고 합니다. 예, 네. 이해되시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용자는 일단 수감이 되어 있는 분들을 네네네. 하고, 네. 수용자분들은 형을 확정이 돼서 네네. 이제 수감되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네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송 선생님께서 자녀도 후원하고 싶은데 방법 알려달라 하셔서 지금. 네, 저희 홈페이지 알려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음.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봉사나 또 멘토 활동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주십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웹툰도 거기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아카이브가 있어가지고 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경험이 사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조사 연구나 실증적인 연구가 너무 부족해서 세움은 이제 거칠지만 저희가 만났던 경험들을 이제 하나하나 아카이빙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뭐 연구 논문이나 뭐 외국의 자료나 또 저희 아이들 직접 만든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좀 보시고 또 함께 더 관심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설명은 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캠페인은 저희가 그 받아서 이제 그 국회에 법무부에 보건복지부에 다 지출을 하려고 해요. 네. 네. 아까 선풀운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몇 분이 네, 채팅방에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움은 사실은 만나는 아이들이 뭐 한 달에 한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지만 제가 마음 아픈 거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악플을 보고 아이들이 나 그렇지, 나 범죄자의 자녀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세움이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들의 어떤 사회적 편견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던져 돌에 맞아서 마음이 죽는 아이들이 있는 거가 이제 마음이 좀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화면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셔도 좋고요. 그 채팅방에다가 성함을 써주시면 제가
네, 목소리를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목소리를 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영원 선생님.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꼭 필요한, 하지만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절실한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방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고요. 혹시 그 세움 외에 이렇게 수용자 자녀들을 돕는 단체들이 또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 아이들을 도우실 때 이게 다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 비용을 충당하셨는지 대표님의 사재를 털어서 하신 건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 아이들을 이제 지원하게 되면 언제까지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건지 그런 기준이 또 따로 있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일단은 아, 저희 그 처음 도울 때가 뭐였지? 처음 도울 때 어떻게 했냐? 대표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마이크. 네. 처음 도울 때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이 혼자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단법인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사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정부 지원 전혀 안 받고 있고요. 다 100%다 후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있는 만큼 하자. 있는 만큼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냥 채워주시는 대로 하자. 이제 그런데 세움 처음 생기고 나서 이제 이사님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명으로 시작을 했고 10명에서 20명, 30명, 40명, 50명 늘어서 지금은 이제 월 평균 2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연평균은 작년에 한 300명 넘게 지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재단에 이제 그랜트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원하냐 하면 이제 저희는 수용자 자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성년까지 먼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소를 하면 부모님이 출소를 하면 6개월까지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수용자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픈 사실이긴 한데,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는, 세움의 이제 여러 활동이 너무 재미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비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이제 정이 흠뻑 들었는데, 아빠가 출소하는 건 되게 좋지만, 아빠가 출소하면 저는 이제 세움 프로그램에 참여 못하는 건가요? 그렇게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픈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은 안 하지만 아이가 원하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움의 지원을 받았다가 이제 청년이 된 친구들, 대학생이나 뭐 청년이 된 친구들 21, 22, 23, 24 이런 친구들이 이제 미성년은 아니지만 당사자 모임, 오비 모임 같은 거죠. 당사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준은 저희는 일단 그 경제적으로 되게 우선적으로는 어려운 가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그리고 그다음에 자녀가 좀 많은 가족, 그다음에 뭐 할머니나 집안에 좀 어려움, 의료적으로 어려운 집, 다문화, 그다음에 모자 가정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 수용자 자녀 안에서도 더 사각지대와 더 열악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 때 더 많은 저희 세움과 함께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혹시 세움 외에 아, 이런 맞아. 지원 네, 단체가 맞아. 또 있나요? 세움 외에 이제 세움은 딱 정관에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용자 자녀, 수감자의 자녀와 가족을 지원한다라는 것들이 다. 또 이제 제가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깊고 날카롭게 이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서 뭐 두리뭉실하게 뭐 결식 아동, 뭐 빈곤 아동, 뭐 학대 아동이 아니라 딱 이렇게 수용자 자녀만 명백하게 했는데 그 기독교 세진회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기독교 세진회는 지금 49년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 무연고 수용자들 를 돕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실 이제 판사님들, 기독교 판사님들이 만드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교도소에 예배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용자들을 만나잖아요. 수용자들 이제 1대1 상담을 해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수용자를 만나다 보니 수용자 가족에 대해서 듣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 세진에도 수용자 자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기에 저희 세움이 이 할 때 기독교 세진이랑 또 협력해서 일도 많이 했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예, 교정 선교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네. 단체들도 있습니다. 대답이 다 되셨을까요? 네. 네. 지금 이성주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부모 중 누군가가 수감되어 거주할 곳이 없어졌는데 정부의 지원이나 시설에 갈 수 없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여전히 생기는가요? 그런 경우 아이들 돌봐준 사람을 연결하는 일도 하시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이제 만약에 돌봐줄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면 그 보육원에 가게 돼요. 또는 가정위탁. 그러니까 아동복지 그 전달 체계 안에서는 가정위탁이나 보육원에 가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미성년 자녀만 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보육원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생,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절인데 그리고 아빠나 엄마가 형량이 많지 않아. 막 3년, 4년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은 금방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보육원에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할머니나 고모나 이모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사례 중에는 그 고시원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저 구청에서 고시원을 얻어줘가지고 고시원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멘토랑 연결이 돼가지고 인근에 계시는 멘토가 이제 이 아이를 케어하고 또 집으로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빨래 같은 것도 해주고 해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는 만약에 지역의 인근에 있다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건강한 성인, 믿을 만한 성인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긴급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선생님 대답이 질문이 되셨을까요? 될까요? 네,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방에요. 지방에는 협회라기보다는 저희가 경상권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오피스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수도권의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을 작고 깊게 만나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상권의 아이들을 조금 집중하게 만들려고 부산에 이제 그 세움의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충청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내년에는 이제 저 전라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의 안에 있는 이제 건강한 성인들이나 단체나 이런 데가 더 협력하고 연계해서 좀 함께 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 조직으로 좀 나아가고 그동안의 세움의 경험들을 좀 나누고 알리고 하면서 지역 안에 이런 건강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좀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만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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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표교 선생님께서 또 질문 주셨어요. 채팅방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아,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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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네. 모임도 있는지, 네. 청소년 동아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명 청소년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 찾아가는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4명, 5명 아이들이 한 명의 청소년 활동가가 이 아이들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원데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그다음에 수도권은 한 지금 4개가 동아리가 활동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동아리는 한 15명 정도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 햄버거 먹고 보링 쳤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달에는 이제 그 어디 뭐지 옥상 루프탑 빌려서 고기 구워 먹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평상시에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이제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캠프 들어가서 1박 2일 이제 자기 얘기도 좀 하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 중에 토론 모임도 있죠. 예. 그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되게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거. 내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마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자유하게 하는데 나의 원래의 모습대로 살게 하는데 되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공간에서는 되게 그 비밀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나다운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움은 되게 안전한 공간,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환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 요즘에 이게 적어도 세움의 활동에 오는 아이들은 세움이 어떤 단체인지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나 같은 범죄자의 자녀를 지원하는 단체구나. 그리고 여기 오는 아이들은 다 부모님이 한 분은 다 교도소에 가 있구나.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냥 같은 그 아픔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별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겐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쟤는 나보다 더 힘들었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들 되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사자들의 파워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내일 모레 토요일도 이제 그 청년 모임들이 있는데 그 이지선 교수님이 오셔서 자기 얘기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좀 네. 있는데요. 그 아까 이제 한 권의 책, 한 명의 사람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네. 그 한 명이 되신 거잖아요. 처음에 물론 아까 만난 이 아이 이야기를 네. 해주시면서 필요하다라는 걸 아셨지만 네. 필요하다고 다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용기를 내신 건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용기를 내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글쎄요. 이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밀려서 밀려서 살게 되는 선택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잘 다니던 직장을 전 직장을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23년 이제 빈곤 아동을 만나는 일을 23년 하면서 되게 이제 그 재미있고 의미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상임이사 2텀을 하고 이제 물러날 때 그때 제가 어떻게 잘 내려올까? 이제 50대 초반이었는데 어떻게 잘 내려올까? 그래서 내가 내려올 때 되게 박수 받고 내려오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23년 그 단체에서 거의 이제 불살라서 일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박수 받고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거, 낮은 거, 작은 곳으로 가고 싶다. 이제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빈곤 아동이나 결식 아동이나 아동 학대나 이런 것들은 아동복지법에 다 생겼어요. 2000년부터 뭐 미흡하긴 하지만 법으로 일단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법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나까지 할 필요 있냐? 이미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제 그렇다면 좀 더 남들이 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거를 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어, 그런데 또 다행히도 지금 우리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또 그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사례,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지. 그 아이가 생각이 나면서 그런데 이 수용자 자녀만을 지원하는 단체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동에 초점이 맞춰져 교정복지가 아니라 아동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체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냥 작고 깊게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제 신앙에서도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네, 저에게 그거 자체가 되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이제 형식적 정의에도 나오는데 이 정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묻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절실하게 이 인생의 그 광야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 질문으로 써놨던 것 중에 재화 용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네. 질문을 하셨다고 해서 네. 사실 경찰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언급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죄예요. 네. 재화 어, 용서에 대해서 또 용서. 질문하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네. 네. 아이고, 글쎄 어쨌든 제가 그 무기수 할머니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보면 그 어머니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 교도소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가정방문 가서 이제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 나쁜 놈인 거야. 나쁜 남.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엄마의 언니라면 야, 너 정말 동작 이혼해. 막 이러고 싶고 정신 차려. 너. 막 이러고 싶은데 그 엄마들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머니 왜 기다리세요? 이혼 안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나는 이 인간에게 한 번의 기회는 더 주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들 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뭐 죄와 용서에 대한 뭐 해답이 그러니까 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어머님들을 보면서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어머니들, 밖에서 기다리는 그 어머니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더 한 번 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저에 대해서 바라보는 모습도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는 보통 우리가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는 저는 올림사랑을 봤어요. 음.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아버지가 출소하면 변해 있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올림 사랑인데 우리 어른들이 좀 그거 좀 알고 부모님들이 좀 알지. 그런 거를 세움이 잘 이렇게 편견 없이 전달하는 일들을 좀 하는 게 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이용호 선생님. 네, 대표님, 이제 한 2년 정도 후면 세움이 이제 활동을 시작한 지도 한 10년 돼 가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보실 때 이 세움 활동을 하면서 좀 가장 어려운, 뭐 재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어려우신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어, 어려운 거야.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네. 어, 뭐 아이들을 우리 동료들이 참 정성스럽게 잘 만나주고 있어서 그 되게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함께 이제 이렇게 쭉 세움 10년, 20년, 30년 을 제가 이제 뭐 저는 뭐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지만 30년 후에 세움이 지금처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조직 지속 가능한 건강한 조직에 대한 고민이 걱정이 많이 돼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이 일이 정말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 뭐 비영리 활동이나 사회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우리 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이 일이 옳은 일을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세움은 초기에는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주고 있나 이런 것들 되게 집중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세움의 약간의 어떤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조직적으로는 이런 이제 건강한 문화가 지속 가능하게 이제 어떻게 지속 가능해야 하나 이런 좀 조직적인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인식을 바꾸는 일이라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인식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인식을 바꾸는 건 참 어렵다. 그래서 인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세움의 어떤 하나의 활동, 어떤 하나의 한 걸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만나는 것도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게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생각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움을 통해서 아, 그렇지. 수용자 자녀가 있었지. 이 아이들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아이들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늘어나는 게 이제 세움이 인식을 저는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넓혀지는 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무 활동을 통해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넓어지는 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조직에 대한 고민. 네. 뭐 재정적인 거는 있는 만큼만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네. 이재명 대표님, 저희 회복족정협회랑 뭘 좀 같이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협력들이 뭐 몇 번 얘기도 저희가 좀 짧게 나누긴 했는데, 네네. 잘 들리나요? 네네. 네네. 아, 왜 지금 수방하고는 얘기 잘 되고 계세요? 네, 미팅이 한 번 있었고요. 올해 아, 말에, 일단 네. 올해 말에 11월, 12월 그때쯤부터 좀 교육을 네. 좀 같이 어, 맡아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 논의는 이제 더 못 나갔어요. 그렇구나. 일단 아까 이제 저희가 경상권이나 충청권, 전라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회복적 정의를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건강한 성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같이 연대해서 저희가 충청권의 아이들이나 뭐 전라권의 아이들이나 이렇게 만날 때 함께 그 뭐 운영위나 이런 것들로 구성해서 지역에서 활동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면 예를 들면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이곳에서는 그 수용자들 주로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밖에서 아이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연계가 돼서 수용자와 아이들과 같이 또 그 소 안에서 아니면 소 밖에서든지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아동복지 측면이나 교정복지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효과성을 좀 보면 교정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교육받은 좋은 인력들이 지역 안에서 또 세움과 연계해서 해주시면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왜 우리 멘토 교육도 와서 해주셨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지역에서 이제 멘토 필요할 때 이제 그런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도 계속 또 고민하고, 네, 같이 할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이야기가 그런 면에서 좀 의미 있게 우리 회원들한테도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제와 용서분도 있었고 용기 부분도 있었고 또 거절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여전히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것이 사회에서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그런 안전한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어쨌든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어떠신지 그냥 간단하게 느낌 어떠신지 한마디 해주시고
이용근 선생님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우리 세움 대표님 어떠셨는지. 아, 저요. 네, 마지막 인사 아,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네, 네. 아니, 저는 네. 어쨌든 세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초대해 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또 제가 한 사람을 강조했듯이, 여러분의 서명이, 한나의 서명이 세움 아이들을, 수용자 자녀들을 당당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참한다는 네. 의미에서 손 한번 흔들면서 웃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